최근 지지율 하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정당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창당 이후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이 국회 의석수 5석에 불과하지만 지지율로만 보면 제1야당인 한국당을 훌쩍 뛰어넘는 막강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현안 그리고 정의당의 미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 좋은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오늘도 지금 리얼미터에서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0% 중반 정도는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을 이기기도 했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일단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보내주시는 지지만큼 당이 제대로 또 실력으로 보답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대에 담긴 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좀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지율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지율이 올라서 굉장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지지율이 한 지방선거 이후에 10%대까지 올라갔다가 15%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또 노 대표님 사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굉장히 큰 숙제로 저희들이 좀 받아안고 있습니다. 지금 당의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예.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잘 메꿔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숙제를 아는 기분 그것으로 굉장히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제 잘 푸실 거라고 믿고요. 노회찬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 정치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가지는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짝 짚고 넘어가시죠. 결국은 노 대표님 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 그 모습 속에서 노회찬의 의미를 저희들은 예.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정치가 그동안 보담아주지 못했던 많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편에서 일관되게 진보 정치를 읽어왔던 노 대표님의 그 뜻이 정의당에 그대로 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뚜렷한 방향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노 대표님이 저희들에게 남긴 말씀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고 다른 방송사에서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들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예전에 노회찬 대표님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진보 정치의 이 길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 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냐? 포기하고 싶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99%의 삶이 힘들다고 해도 단 1%의 그 정치의 기쁨의 순간이 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 이 길을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했었다가 제가 국회에 와서 정의당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떼인 임금을 다시 찾아준다든가 예.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든가 이런 그 일들을 해낼 때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정치를 하는 기쁨이구나. 우리가 99%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이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 의원님 가시고 나서 지지율도 올랐고 또 신규 당원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좋은 내용 말고요.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세대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20대가 가장 낮게 나왔고 네. 또 당원분들도 20대 분들이 가장 적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그 호감도 조사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예. 3, 40대, 50대까지는 호감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인데 20대 호감도는 지금의 그 집권 정당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그 20대가 보수층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은
주로 이제 정치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40, 50대의 경우에는 정의당의 향후 가능성,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줘서 현재 어떤 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이제 상정을 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반면에 20대들은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실제로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에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에 20대들이 기대를 걸고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당면에 있는 20대들의 삶의 문제, 그 어려움들을 실제로 해결해주는 정당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정의당이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라는 부분, 그리고 공감이라는 부분, 정의롭다고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간극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이 가고자 할 때 이 간극을 좁히는 것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성숙의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치가 추구하는 방향, 가치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접목시키고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정의당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노 대표님 메일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 노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6411번 버스의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형 취급받고 있는,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정치 바깥에 소외돼 있는 사람들, 그곳으로 정의당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로, 그분들의 목소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정의당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시면 이것도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굉장히 어려운데 좀 쉽게 던지면 대한민국에서 진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진보는 너무 불운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회든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경합을 이루는 그런 정치 구도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분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또 군부 독재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사회에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굴러오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 이념적인 정립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87년 체제를 넘어서 2017년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분단 역사라든가 정말 민주주의가 굴절됐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어떤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에게 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마땅히 정립되어야 될 가치, 이제는 시민권을 가져야 될 가치,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취임 1주년 때 한국당을 이기고 제1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네. 좀 먼 이야기 같지만 2020년 총선도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의석수가 사실 지지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그 말씀 앞서서 제가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60년 동안 자유한국당 대 민주당이라고 하는 양당 대결 구도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결 구도로 가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겠다는 것은 단순히 제1야당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전 보수와 제대로 된 합리적 진보의 정치 구도로 재편을 정의당이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다음번 총선 때는 지금 정의당이 아무리 뭐 15% 지지율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5석이라고 하는 미니 정당입니다. 예. 그만큼의 어떤 힘을 의회 안에서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의 어떤 재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현안으로 좀 넘어가서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미투의 용기를 갖고 예. 참여했던 많은 피해 여성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절망을 안길까 봐 그게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 이번 사법부 판결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어떤 시각과 가치관 그것이 그냥 온전히 그대로 투영된 판결이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그 일상 삶이 예. 그 남성들의 시각에서 저럴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었다라고 하는 법원의 이번에 겁니다. 판결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폭력을 당하고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정을 수행하고 미용실을 알아보고. 알아보고 예.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실제 피해 입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것에 곧바로 대응하고 그 폭력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 조직에 저항하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는 판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재심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그 법원 판결들이 있을 때 예. 정말 그 기존의 어떤 피해자다움, 피해자는 당연히 저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잘못된 시각을 벗어던지는 거 예. 이것이 온당한 판결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이 무죄든 유죄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는 이런 풍토가 자꾸 널리 퍼지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훨씬 더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위력에 대한 범위도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했고 판결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법원의 자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판을 많이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대로 최종심까지 간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입니다. 법의 미비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2심의 어떤 그 판단 근거가 될까 봐서 그게 참 걱정인데요. 이미 현재 있는 위력의 이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네. 법원이 얼마든지 충분히 더 섬세하게 다루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판단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치 이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폭행과 협박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압박 수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그 위력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네. 소위 이제 미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형법 개정안을 완성을 했고 예. 지금 발의 기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입법 발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헌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뭐 저희가 한 1년 동안 지금 개헌 얘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용어 자체도 어렵고 설명해도 해도 어렵고 이해하기 쉽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수년째 이 얘기를 해왔는데도 예. 국민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다가 최근에
진짜 우리 국회가 너무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너무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출 방식이 불합리하다. 예. 이것을 좀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선거제도가 좀 바꿔야 돼. 이런 요구들이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도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회담에서 본인의 어떤 철학이고 뜻이고 그래서 이것이 국회 안에서 잘 다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처럼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는 정당도 있고 요즘 다른 야당들도 이제 다당 제도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만 이제 결심을 하면 됩니다. 예. 집권 여당이 20대 국회가 그래도 우리한테 이게 유리한가 저게 불리한가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좀 뒤로 밀어놓고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큰 족적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주도해 나가신다면 저는 20대 국회가 여느 국회 못지않게 항상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탄만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는 좀 달랐어. 이런 역사적 평가가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활비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논란이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최소 영역만 남기고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특활비 문제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샀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뭐 소방관 더 늘려주고 공공일자리 늘려주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깎아서 안달이었던 그런 과정을 겪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돈인지도 모르는 그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저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자신들 쌈짓돈을 챙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야. 이런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 특활비는 내가 받아왔던 쌈짓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국민들로부터 국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비용으로 여기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몇 억씩도 남기면 뭐합니까? 깨끗하게. 예. 그리고 꼭 필요한 돈은 국민들한테 영수증 처리해서 우리 이렇게 꼭 필요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 받아가면서 쓰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국민들이 참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청와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크게는 정부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이 고용 쇼크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풀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고용 지표가 악화된 원인은 상당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조선업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고용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빵 터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딱 집어서 기승전 최저임금. 올해 오른 이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완전히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재벌 개혁에 이제 막 손 좀 대보려고 하는데 너무 정부가 반기업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버리면서 결국은 진단을 거기에서 찾게 되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그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재벌들 무조건 봐주게 해야 되고 다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해야 되는 예.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고용지표가 악화될 때 제일 걱정은 이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긴급하게 어떻게 보호해 나가면서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안정적으로 네. 그 기업과 자영업자. 기업들을 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이 경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을 파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뭔가 내놨던 정책들을 그대로 일관되게 지금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것을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네.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얘기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예.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정책들에 대한 부수적인 그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딱 터지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네. 다시 뒷걸음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기존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부터 한 발도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하시는데요. 10년쯤 지나면 진보당,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의 꿈이죠. 예. 그 정의당은 엄연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이 수권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순간은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예. 그 길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2020년에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